2023년 3월 20세기 스튜디오는 한 편의 영화를 공개합니다. 이 영화의 원형이 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4년 전 발생했던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962년 6월 14일부터 1964년 1월 4일까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는 무려 300명에 달했죠. 당시 이 사건은 그야말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대규모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독신 여성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 살던 지역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미국 범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잔혹했던 사건 중 하나인 보스턴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입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문화적 깊이가 깊은 도시 중 하나로 미국의 아테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스턴 대도시권에는 100개가 넘는 대학이 자리 잡고 있고 약 25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하버드와 MIT, 터프츠, 보스턴 칼리지, 그리고 브랜다이스 대학교 등 소위 보스턴 5대 명문이 위치해 있어 보스턴은 매우 인문학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62년 6월 14일 저녁 7시 이 평화로운 도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경찰에 자신의 어머니 안나가 아파트에서 살해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안나 세레서는 재봉사로 일하던 55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의 겐스버러 거리 77번지 3층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죠. 안나의 아들 율리스는 원래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죠. 걱정이 된 율리스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머니 안나는 욕실 바닥에 누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욕 가운은 뜯겨 있었고 목에는 허리띠가 감겨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나비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이 현장을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꾸민 것이라고 판단했죠. 집안에 있던 많은 보석과 금시계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생전에 불상의 물체로 신체적 침해를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범인의 체액은 남지 않았지만 경찰은 성범죄가 이 살인사건의 주요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4일 뒤인 1962년 6월 28일 85세의 메리 멀런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메리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현장에는 명백한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죠. 경찰은 이 사건이 2주 전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보스턴의 브라이튼 지역에서 68세의 니나 니콜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니나의 집 역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값비싼 은기 세트는 그대로 남아있었죠. 니나는 반라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다리는 벌려져 있었고 목에는 자신의 스타킹이 여러 번 감겨 있었으며 이번에도 역시 나비 매듭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린 교회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65세의 이혼녀 헬렌 블레이크였습니다. 이번에 범인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헬렌의 하체에는 또렷한 열상이 있었고 목에는 속옷이 묶여 있었습니다. 속옷끈은 유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억지로 나비 매듭을 만들어 놓았죠. 현장은 역시나 침입 절도처럼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단 10여일 만에 보스턴 지역에서 4건의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거죠.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8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동일한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태가 극도로 심각해지자 보스턴 경찰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은 범인을 보스턴 스타킹 살인마 혹은 보스턴 교살자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에드먼드 경찰국장은 모든 경찰관의 휴가를 취소하고 언론을 통해 보스턴 여성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조언했죠.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에 따르면 범인은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그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도시의 모든 여성이 상점으로 몰려가 자물쇠를 찾았습니다. 모든 잠금 장치가 매진되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다시 일어날까봐 도시 전체에 공포가 만연했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여론의 동요도 점차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50일 후인 8월 19일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75세의 이혼녀 아이다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보스턴 서부 그로브 거리 7번지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다는 갈색 잠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잠옷은 찢겨져 있었으며 다리는 벌려져 있었습니다. 엉덩이 밑에는 베개가 놓여 있었지만 체내에서 범인의 체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목이 졸려 살해당했죠.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 제인 설리번의 시신이 도체스터 컬럼비아 로드 435번지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은 이전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7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번화가인 컬럼비아 로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목격자 없이 아파트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죠. 67세의 간호사였던 그녀는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였고 욕실에서 자신의 나일론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69세였으며 모두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두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에서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정도의 신체적 침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의 스타킹이나 목욕가운 끈 같은 띠 모양의 물건으로 교살당했습니다. 범인의 목표와 수법은 매우 유사했죠. 하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범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반이 지난 12월 5일 또다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범인의 타겟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번 피해자 소피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젊은 피해자이자 첫 번째 흑인 피해자였으며 동시에 실질적인 성폭행을 당한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게다가 소피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룸메이트가 2명이나 있었는데 범인은 그녀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죠. 소피 클라크는 학생이었고 평소 안전에 매우 신경을 썼고 데이트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는 첫 번째 피해자 안나의 아파트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뒤 자신의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리즈 중 처음으로 범인의 체액이 발견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소피가 평소 경계심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평화롭게 아파트 안으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소피는 기존 피해자들의 특징과 달랐지만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한 여성 이웃이 경찰에게 진술하기를 한 남자가 아파트 벽을 칠하러 왔다며 문을 두드렸는데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자 그 남자가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3주 뒤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변을 당했습니다. 23살의 패트리샤 비세트는 소피처럼 젊고 똑같이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백인이었지만 범인이 평화롭게 방에 들어왔고 스타킹을 흉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전 수법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패트리샤의 아파트는 소피의 아파트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출근하지 않아 직장 상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3년 3월 68세의 메리 브라운이 자택에서 살해되었고 5월 8일에는 23살의 대학원생 베벌리 사만스가 살해당했습니다. 베벌리는 발견 당시 양손이 스카프로 뒤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나일론 스타킹 1개와 손수건 2개가 묶여 있었으며 입에는 수건이 제갈처럼 물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전과 다른 점은 베벌리의 몸에 22곳의 자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4곳은 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악을 전공해 평소 노래 연습을 했기에 목 근육이 발달해 있어 범인이 교살 외에 다른 방법을 써야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 조사했고 보스턴 경찰 파일에 있는 모든 범죄자를 인터뷰했지만 성과는 없었죠. 심지어 경찰은 당대 최고의 초능력자로 알려진 피터 호콜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죠. 17개국에서 27건의 살인사건을 해결했다는 그는 범인이 단 한 명이며 보스턴 주립병원에서 탈출한 정신병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논란만 낳았습니다. 1963년 9월 8일 세일럼의 라파에트 거리 224번지에 거주하던 58세 이혼녀 에블린이 새로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에블린은 침대 위에서 반라 상태로 발견되었고 속옷이 입에 물려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뒤 현장에서 범인의 체액이 발견되었습니다. 11월 25일에는 23살의 산업디자인 조앤 그라프가 보스턴 로렌스 구역의 아파트에서 성폭행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1월 4일 19살의 메리 설리번이 자신의 집 침대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기댄 채 짙은색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 손잡이로 성적 유린을 당했고 바닥에는 옷가지와 담요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리 사이에는 신용카드가 끼워져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이전 사건들처럼 아파트는 뒤져져 있었지만 귀중품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죠. 이로써 보스턴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7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의심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배제되었고 1964년 1월 4일 기준으로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총 13명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공포에 빠졌고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에드워드 브룩은 보스턴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는 주 최고의 법 집행관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존 보톰리 부법무 장관을 영입했는데 그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수천 건의 자료를 검토하고 프로파일링을 진행했죠. 그들은 범인이 30대 정도이며 체계적이고 이혼했거나 독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장기전을 예상하던 그때 범행은 돌연 멈췄습니다. 이후 9개월 동안 아무런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죠. 범인이 이대로 사라진다면 이 사건은 조디악 킬러처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급격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수사 덕분이 아니라 아주 우연한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1964년 10월 27일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탐정을 사칭한 남자가 집에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범행 후 계속해서 사과하며 여성을 묶은 것을 풀어주었고 덕분에 여성은 남자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었죠. 경찰은 그녀의 설명을 토대로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버트 드살보였습니다. 경찰은 몇 년 전 발생했던 연쇄 성추행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한 남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을 찾았는데 자신이 모델 에이전시의 스카우트라며 신체 지수를 제한다고 속이고는 치수를 재는 척하며 여성들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치수 재는 남자라고 불렸죠. 1960년 3월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남자가 자신이 바로 그 치수 재는 남자라고 자백했는데 그가 바로 알버트 드살보였습니다. 알버트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자 많은 여성이 그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범행 때마다 녹색 옷을 입었기에 이번에는 그린맨으로 불렸죠. 곧 알버트는 체포되었습니다. 알버트 드살보는 1931년 9월 3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술을 밥 먹듯 마시던 아버지는 어린 알버트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소년 시절 알버트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여러 범죄 행위로 1943년 12월 형과 함께 웨스트버러의 라이먼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7세에 군에 입대한 그는 모범적인 기병으로 복무하며 여러 차례 최우수 병사로 선정되었고 대령의 당번병으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기억력으로 육군 규정과 정찰 때의 모든 특수명령을 암기했습니다. 그는 육군 복싱 챔피언 출신으로 특히 레퍼트 훅이 위협적으로 빨랐습니다. 25세에 제대한 후에는 독일 파병 중 만난 독일 여성과 결혼해 미국으로 돌아왔고 슬하에 2자녀를 두었죠. 알버트는 경찰에게 지난 2년여 동안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지에서 400여 곳의 여성 독신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묻고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보스턴 교살자는 극악 무도한 살인마인 반면 알버트는 악명 높은 범죄자이긴 했지만 피해자를 풀어주고 사과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그린맨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과정이 비교적 온건했고 범행 후 끊임없이 사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인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보스턴 교살자를 잡기 위해 전과자 3만 6천 명을 조사하고 3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추렸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알버트는 절도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을 뿐 살인 혐의는 없었습니다. 그는 브리지워터 주립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지능 살인 용의자 조지 나사르를 만나게 됩니다. 조지는 주유소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어떤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건대 알버트가 자신이 보스턴 교살자라고 자백하고 조지와 그의 변호사 애플리 베일리가 전기를 써서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알버트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직감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원했기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 알버트는 조지의 변호사 애플리 베일리에게 자신이 보스턴 교살자라고 자백합니다. 애플리 베일리는 거물급 변호사였죠. 그는 1954년 샘 세퍼트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끌어냈으며 1994년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는 심슨 변호인단에 합류해 경찰 마크 퍼먼을 신문함으로써 무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베일리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알버트가 믿기 힘들 정도로 상세하게 살인사건들을 묘사하고 피해자의 가구 배치나 옷차림까지 설명하자 베일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시간의 대화 동안 알버트는 살인사건 하나하나를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죠. 알버트는 구루엔을 성폭행하려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범행을 중단하고 그녀를 놓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일리는 알버트가 진짜 교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져서 변호인은 절대 쉬지 않는다 해서 알버트가 어떻게 체포를 피했는지 설명하며 알버트는 지킬 박사였고 경찰은 하이드 씨를 찾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이는 로버트 스티븐스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한 것으로 알버트 내부의 사악한 자아인 하이드가 몸을 지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베일리는 녹음 테이프를 경찰에 넘겼죠. 경찰 역시 알버트의 자백을 듣고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버트의 자백 외에는 물증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알버트가 언급한 유일한 생존자 그루엔을 감옥으로 데려와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반응을 살피기 위해 두 남자를 차례로 지나가게 했죠. 한 명은 알버트, 다른 한 명은 조지 나사르였습니다. 그루엔은 첫 번째 남자는 범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자 조지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끔찍하고 불안한 익숙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알버트는 자백에서 메리 설리번의 눈을 테이프로 봉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녹음 내용에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디테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버트가 그토록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진짜 범인이거나 혹은 범인을 만났다는 뜻이었죠. 경찰은 알버트를 살인죄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1967년 1월 애플리 베일리는 알버트의 변호를 맡아
이중인격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버트는 300여 건의 성범죄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살인사건으로는 재판받지 않았죠. 이 결과는 세상에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알버트가 정말 보스턴 교살자인가? 아니면 책 인쇄를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인가? 한 달 뒤 알버트는 프리지워터 정신병원에서 매사추세츠 교정시설로 이송되던 중 다른 정신질환자 2명과 함께 탈출해 대대적인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쪽지까지 남겨두었습니다. 함께 탈출한 2명은 금방 잡혔지만 알버트는 3일 뒤 자신의 변호사에게 자진해서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매사추세츠 린에서 그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이후 알버트는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매사추세츠 월폴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보스턴 교살자에 대한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1973년 11월 알버트는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보스턴 교살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 알버트는 경비가 삼엄한 감옥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알버트는 독방에 수감되어 룸메이트가 없었음에도 범인은 그날 밤 7개의 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와 그를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2명의 교도관은 범행 시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치 범인에게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2명의 죄수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곧 석방되었고 다른 한 명은 기존 형기로 복역했습니다. 결국 알버트를 죽인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알버트가 옥중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살해당한 것으로 종결되었죠. 그 후 수십 년간 이 사건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알버트가 진짜 범인인지, 왜 범행 수법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범인이 여러 명인지, 알버트를 죽인 자는 누구이며 동기는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보스턴 경찰국은 갑작스러운 발표를 합니다. 알버트 드살보와 보스턴 교살자 사건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DNA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해자 메리 설리번의 살해 현장에 있던 담요에서 발견된 체액의 Y 염색체가 알버트의 조카에게서 채취한 Y 염색체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Y 염색체는 북의 혈통 남성에게서 거의 변화 없이 유전되므로 피험자 남성과 공통의 북의 조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죠. 이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알버트의 시신 발굴을 명령했고 시신의 대퇴골과 치아 일부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2013년 7월 19일 에드워드 보스턴 경찰국장은 최종 DNA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이는 알버트 드살보가 메리 설리번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비록 메리 설리번 살인사건은 드디어 종결될 수 있었지만 보스턴 교살자 사건의 모든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13명의 피해자 모두가 알버트의 소행인지 알버트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과학이 밝혀낸 이 진실은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바로 세상에 완전한 범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망자 숫자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13명의 피해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죄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